제 이름은 박서윤, 올해 36세입니다. 남편 김민준과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이 4년 동안 저는 한 회사에서 재무팀 과장으로 일하며 매달 4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수많은 보고서와 씨름하며 정신없이 바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집안을 정리해야 했죠. 시어머니 최영희 여사님은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도와주신 적이 없고 오히려 매일같이 제 흠을 잡으셨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너무 싱겁다거나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불평하셨죠. 때로는 이웃들 앞에서 제가 아이도 못 낳는다고,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남편 민준 씨가 요즘 계속 일이 힘들다고 해서 그를 위해 특별히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갈비와 신선한 인삼, 대추를 사왔습니다. 그에게 몸보신을 시켜주려고 갈비탕을 한 속 끓일 생각이었죠. 오전 9시부터 부엌에 들어가 고기 핏물을 빼고 푹 고아내느라 3시간 넘게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방 환풍기가 잘 작동하지 않아 매캐한 연기에 목이 아팠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드디어 부드럽게 익은 갈비탕을 식탁에 올리고 앉아서 한숨 돌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로또 용지 한 장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 들어왔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창문이 윙윙 울릴 정도였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거실 중앙으로 달려오면서 목청껏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빨리 나와봐. 엄마가 대박 터졌어. 20억에 당첨됐다고. 우리 집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저는 아직 국자를 들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 손을 떨어서 국물이 튈 뻔했습니다. 민준 씨가 침실에서 뛰쳐나왔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동그래져 있었죠. 그는 서둘러 최영희 여사님 곁으로 다가가 로또 용지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진짜 당첨된 거 맞아요? 숫자 잘못 본 거 아니고요? 최영희 여사님은 더위 영양하게 가슴을 치며 턱을 높이 쳐들고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의 경멸은 마치 칼날 같았어요. 그럼 가짜겠니? 내가 복권 판매점에 가서 3번이나 확인해달라고 했어. 세금 떼고도 14억은 받을 수 있대. 이제 우리 집 다시는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집에서 밥만 축내는 누구랑 비좁게 살 필요도 없게 됐고, 저는 그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매달 월급 벌어오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하는데요. 어떻게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되나요?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최영희 여사님이 갑자기 들고 있던 에코백을 식탁 위로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야. 당장 서명해. 이제 우리 집은 돈도 많고 우리 민준이처럼 잘난 놈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월급쟁이는 쟤랑 격이 안 맞아. 저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한 것이 최영희 여사님이 직접 쓴 게 분명했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박서윤은 자발적으로 김민준과 이혼하며 혼전에 구매한 상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간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상가는 제가 결혼 전 외삼촌의 도움과 제 월급을 10년간 아끼고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위치는 홍대 중심가에 있었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버블티 가게로 임대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고 있었죠. 등기부등본에도 분명히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민준이네 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 상가를 노리다니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식탁 위에 놓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솥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뒤엎을까봐 일단 주방으로 가져가려 했죠. 하지만 제가 막 몸을 돌리는 순간 최영희 여사님이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고 세게 밀쳤습니다. 제 손에 있던 솥이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제 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감히 서명을 안 해? 최영희 여사님이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다 튀었어요. 잘 들어, 박서윤. 오늘 이 서명은 네가 하든 안 하든 해야만 해. 만약 안 하면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 동료들한테 네가 우리 집에 빌붙어 사는 여자라고 다 떠벌릴 거야.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어주겠어?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제 바지에 댄 붉은 자국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아, 엄마한테 화내지 마. 방금 당첨돼서 너무 흥분해서 그래. 아직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 일단 그냥 서명해줘. 엄마 화 풀리면 우리 다시 재결합할 방법 찾아보자. 그때는 우리 집도 돈 많으니까 내가 잘 보상해 줄게. 민준 씨,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이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가 주관 없는 마마보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엄마 말만 듣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 상가는 내가 10년 동안 목숨 걸고 일해서 산 거야. 내 목숨과도 같다고. 나보고 서명하라고? 당신 엄마가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라는데 당신은 맡기는커녕 옆에서 설득하고 있잖아. 당신 남자 맞기나 해? 최영희 여사님은 제가 민준 씨를 몰아세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2걸음 다가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따위로 말해? 너 정말 죽고 싶어? 저는 뒤로 1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쫙 소리를 내며 반으로 찢어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나보고 서명하라고? 내 상가를 포기하라고? 꿈 깨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 상가, 내 예금, 단 한 푼도 당신들한테 줄 수 없어. 동의 못하면 법정에서 봅시다. 최영희 여사님은 바닥에 찢어진 종이를 보고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못난 아들을 키워서 이렇게 사나운 며느리를 들이다니. 이제 돈벼락 좀 만나 했더니 사람한테 무시나 당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저는 그녀의 생떼는 무시하고 화장실로 가서 젖은 수건을 가져와 쭈그려 앉아 바지에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튄 피부는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의 통증보다 더 깊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외삼촌이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중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저를 병상으로 불러 변호사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셨습니다. 서윤아, 나중에 민준이네 집에서 서러운 일 당하면 이손 변호사님 찾아가거라. 내 오랜 친구인데 믿을 만한 분이야. 그때 저는 웃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정말로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손 변호사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막 전화를 걸려는 순간 민준 씨가 갑자기 뒤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변호사 부르지 마. 응? 우리 좋게 얘기하자. 엄마는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그래. 며칠 지나면 정신 차리고 이혼하자는 말 안 하실 거야. 좋게 얘기하자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방금 당신 엄마가 내 솥을 내던지고 나보고 밥만 축낸다고 욕하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좋게 말 안 했는데? 민준 씨,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4년 동안 진심으로 당신네 가족한테 잘했어. 근데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했잖아.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나를 내쫓고 내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이랑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말을 마치고 핸드폰을 든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제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바닥에서 일어나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내 아들은 이제 14억이나 있어. 너보다 젊고 예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빛은 어두웠고 저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내려와 손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손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온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외삼촌 박태준 씨가 변호사님을 찾아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손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윤 씨, 걱정 마세요. 당신의 혼전상가는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일방의 혼전 재산은 혼인관계로 인해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기하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제가 정식 이혼 합의서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돌아보니 민준 씨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죠. 서윤아, 정말 변호사 부를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거야. 그냥 나 한 번만 봐주고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엄마 화 풀리면 내가 이혼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꼭 설득할게. 참으라고? 저는 그를 보며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나 4년이나 참았어. 당신 엄마는 내가 돈 못 번다고, 애 못 낳는다고, 싹싹하지 못하다고 구박했지. 나 그거 다 참았어. 근데 이제 복권 당첨됐다고 날 내쫓고 내 상가까지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더 참아야 해? 민준 씨, 당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집에 가서 당신 엄마한테 말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내 상가와 예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바지를 두 손으로 비볐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우리 집 낡은 빌라에서 살았으니까 상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그 빌라는 당신 부모님 집이고 내가 4년 동안 살면서 매달 50만 원씩 월세 냈잖아. 당신 엄마도 다 받았고. 이제 와서 왜 그게 내가 보상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데? 저는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결심했어. 내일 손 변호사님 찾아갈 거야. 당신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랑 상의해. 그러기 싫으면 법적 절차대로 하자고. 그때는 누구도 편하지 못할 거야. 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 제 혼전 상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 상가는 지금 한 젊은 아가씨에게 임대해 주어 버블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가 옆 오피스텔에 원룸을 얻어 놓았는데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앞으로는 그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눈물이 램부주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쩌다 눈이 멀어서 민준 씨 같은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만약 외삼촌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제가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것은 외삼촌이 제 20살 생일에 선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하고 다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강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손 변호사님의 도움이 있고 외삼촌의 목걸이가 저와 함께 있으니 저는 반드시 제 재산을 지키고 민준이네 가족과 완전히 끝을 낼 것입니다. 택시는 제가 얻어놓은 원룸 오피스텔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리니 저녁 바람의 땀으로 젖었던 몸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열쇠를 꺼내 공동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센서등 2개가 고장나 캄캄해서 난간을 더듬으며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썰렁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아서 가구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올 때마다 청소를 해서 깨끗하기는 했습니다. 가방을 책상 위에 던져두고 먼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니 마음속에 화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막 얼굴을 닦고 나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인 줄 알았는데 화면에는 김민준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2초도 안 돼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단지 안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드문드문 몇 사람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민준이네 집에서의 상황을 떠올리니 최영희 여사님의 생떼 부리는 모습, 민준 씨의 나약한 표정이 생각나 마음이 또 답답해졌습니다. 가방에서 외삼촌이 주신 금목걸이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만져보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순금으로 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금은방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라며 저보고 기념으로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외삼촌이 아직 곁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냉장고에서라면 한 봉지를 꺼내 물을 끓여 면을 익혔습니다. 막 라면에 물을 붓고 나니 갑자기 문에서 쿵쿵쿵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줘. 우리 다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윤아, 나 피하지 마. 엄마도 후회하고 계셔. 아까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잘못했다고 하셨어. 문 열어줘.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내가 사과할게. 응? 거짓말하지 마. 저는 문가로 가서 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정말 후회했다면 나한테 서명하라고 당신을 보내지 않았겠. 민준 씨,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내 상가와 예금은 단 한 푼도 당신들한테 줄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하려는 거면 시간 낭비하지 마. 문 밖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약간 억울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네가 서운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어. 나랑 내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제 겨우 복권 당첨돼서 내가 좀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야.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하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 4년 동안 이해했어. 결과가 뭔데? 복권 당첨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내 상가까지 뺏으려는 거였잖아. 이게 당신이 나보고 이해하라는 결과야? 민준 씨, 당신 좀 줏대 있게 굴 수 없어? 뭐든지 당신 엄마 말만 듣지 말고 당신은 성인이지. 저 또 못된 애가 아니잖아. 나는 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윤아, 일단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문 사이에 두고는 제대로 얘기가 안 되잖아. 할 말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돌아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난 절대 문 안 열어줄 거야. 문 밖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간 줄 알고 막 돌아서서 라면을 먹으려는데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돌아봤고 민준 씨가 열쇠를 들고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곳에 머물 때 그가 가끔 물건을 가져다 주기 불편할까봐 예비 열쇠를 하나 주었던 것을요.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서윤아, 너 밥 안 먹은 거 알아? 집에 가서 특별히 닭백숙 좀 끓여왔어. 좀 먹어봐. 누가 당신더러 열쇠로 문 열라고 했어?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경계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동의도 없이 들어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배고플까 봐. 민준 씨는 보온병을 책상 위에 놓고 손을 비볐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상가를 포기하면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주시겠대. 어때? 2억이면 몇 년은 충분히 쓸 수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바보야? 그 상가는 홍대 중심가에 있어. 지금 시세로 최소 20억은 한다고. 당신 엄마가 2억 주고 나보고 포기하라는 게 내가 동의할 것 같아? 하지만 그 상가는 원래 우리 집 거잖아.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네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고 내 물건도 당연히 우리 집 거라고. 이제 우리 집이 돈도 많아졌으니 너한테 2억 주는 것도 엄청 잘해주는 거야. 너 너무 욕심부리지 마. 내가 욕심부린다고?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 당장 나가. 더 이상 당신이랑 말 섞기 싫어. 또 안 나가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윤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응? 민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부부였잖아. 좋게 상의할 수는 없는 거야? 일단 합의서에 서명하고 엄마와 풀리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그때는 우리 집 8억도 있고 엄마가 주신 2억도 있잖아. 우리 얼마나 잘 살겠어? 재결합?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다시 재결합할 것 같아? 민준 씨, 난 당신을 완전히 파악했어. 당신은 그냥 주관 없는 마마보이야. 당신이랑 계속 살면 내 인생은 평생 불행할 거야.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걸 보고 서둘러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서윤아, 신고하지 마. 나 갈게. 가면 되잖아. 그는 책상 위에 보온병을 들고 문가로 가서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서윤아, 네가 다시 잘 생각해 보길 바라. 순간의 충동으로 좋은 인생을 놓치지 마.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문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민준 씨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모든 기력을 소진한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으로 가서 그 보온병을 보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가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다니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방으로 돌아와 남은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라면은 이미 불어서 맛이 없었지만 저는 억지로 몇 젓가락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운 후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가 다시 전화로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내 내일 약속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할 것이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상가 등기부 등본과 예금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종이에 적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의 기고만장한 모습, 민준 씨의 나약함, 그리고 제 자신의 서러움,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며 외삼촌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여자는 반드시 독립해야 해. 자신만의 줏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면 안 돼.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외삼촌이 말씀하신 줏대가 바로 자신의 재산과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잠에서 깼습니다.
씻고 나서 간단히 빵과 우유를 먹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시내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가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9시 반에 오피스 빌딩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꽤 웅장했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빌딩으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손 변호사님의 이름과 사무실 층수를 말하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손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져 매우 중후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서윤 씨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변호사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아가씨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노크했습니다. 변호사님, 박서윤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서 손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 변호사님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정신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박서윤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방을 옆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저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우선 물 한 잔 하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가방에서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변호사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서류들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손 변호사님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졌군요. 이 상가는 확실히 혼전에 구매하신 것이고 등기부등본에도 당신 이름만 적혀 있네요. 예금 증명서도 혼전에 예치한 것이고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개인 재산에 속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계속 저한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손 변호사님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정식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상가와 예금은 당신 개인 소유이며 김민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기재할 겁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은 분명히 당신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손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손 변호사님은 웃으며 무언가 생각난 듯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 맞다. 박서윤 씨,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 외삼촌 박태준 씨께서 생전에 당신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외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속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입금될 겁니다. 유산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이 저한테 유산을 남기셨다고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당신 외삼촌은 당신이 부담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달릴까봐 걱정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손 변호사님은 서류철을 열어 서류 한 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보세요. 이건 당신 외삼촌의 유언장입니다. 여기에는 그분 명의의 모든 재산, 즉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등을 모두 당신이 상속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제 외삼촌은 그냥 무역업을 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당신 외삼촌의 사업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다만 그분이 성격이 조용하셔서 가족들에게는 많이 말씀 안 하신 것뿐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공증을 받은 것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다음 주까지 당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있는 외삼촌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써주셨던 편지의 서명과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외삼촌은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저에게 이렇게 큰 버팀목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손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할 것 없습니다. 이건 모두 당신 외삼촌의 마음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유산이 있으니 당신의 앞으로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 괴롭힐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우선 이혼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삶을 잘 계획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최영희 여사님과 민준 씨가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웠지만 이제 3조 원의 유산이 있고 손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니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 변호사님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준이네 가족과 완전히 끝을 맺고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는 손 변호사님이 방금 작성해 주신 이혼 합의서 초안과 외삼촌 유산 관련 서류 사본을 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몸에 비쳐 따뜻했고 이전에 답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시내 홍대 앞으로 갔습니다. 제 상가가 그곳에 있었죠. 버블티 가게 장사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상가문 앞에 도착해서 유리문을 통해 보니 젊은 아가씨가 손님들에게 버블티를 만들어주느라 바빴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줄도 서 있었고요.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고 문 앞에서 잠시 지켜보다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 상가는 제가 당시에 이를 악물고 산 것이었고 지금은 저에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보낸 문자였는데 정식 이혼 합의서 전자 파일을 보내주셨다며 시간 날 때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장하고 핸드폰을 챙겨 돌아섰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막 문을 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거실 창문을 꽉 닫았었는데 지금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져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제 가방이 마구 뒤져져 있었고 안에 휴지, 열쇠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침실 옷장문도 열려 있었고 제가 옷장 서랍에 넣어두었던 보석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보석함에는 외삼촌이 주신 금목걸이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은팔찌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조급하고 화가 나서 집 안다른 곳을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베란다 문도 살짝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제 것이 아닌 신발 자국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시누이 김미나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안 보는 틈을 타몰래 제가 보석함을 두는 서랍을 훔쳐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보니 분명 그녀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차단했다는 사실이 생각나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나른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 씨, 혹시 미나가 제 원룸에 왔어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제 집이 뒤져졌고 보석함이 없어졌어요. 그녀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나 몰라. 내가 걔더러 거기 가라고 한 적 없어. 모른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네 가족 말고는 아무도 내가 여기에 원룸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열쇠를 가진 사람도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당신한테 준 예비 열쇠 미나한테 줬죠? 나는 민준 씨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냥 걔한테 네가 여기서 산다고 말만 했지 열쇠는 안 줬어. 저는 그와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나는 분명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분홍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제 보석함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투를 집어들고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뛰면서 단지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 분홍색 외투를 입은 여자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제 물건을 훔쳤다고 말했죠.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경비원이 미나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나는 경비원과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날 막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저는 빠르게 걸어가 그녀가 손에 든 검은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지? 내 보석함 아니야? 미나는 저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등 뒤로 숨겼죠. 무슨 보석함,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시침이 뗄 셈이야?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 손에 든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네가 내 원룸을 엉망으로 뒤져놨고 보석함이 없어졌어. 네가 가져간 거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당장 내 보석함 돌려줘. 미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건 우리 오빠가 나한테 준 열쇠야. 난 그냥 내 집에 가서 내 물건 좀 가지러 간 것뿐이라고. 누가 내 물건을 거기다 두라고 했어? 내 물건?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내 원룸에는 내 물건이 하나도 없어. 넌 그냥 내 보석함을 훔치려 한 거야. 그 안에는 외삼촌이 주신 금목걸이랑 우리 엄마 은팔찌가 들어있다고. 당장 돌려줘. 미나는 변명이 통하지 않자 갑자기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보석함이 가방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부딪혔고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금목걸이와 은팔찌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더욱 저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제가 보석함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고려청자 화병도 그가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삼촌이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화병으로 위에 매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항상 그것을 곁에 두고 보석함에 넣어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여러 조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너 미쳤어? 저는 서둘러 쭈그려 앉아 바닥에 금목걸이와 은팔찌를 주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우리 외삼촌이 가장 아끼시던 화병이야. 어떻게 그걸 깨뜨릴 수 있어? 너 정말 너무해. 깨졌으면 어때? 미나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낡은 화병 하나잖아.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하나 물어주면 되잖아. 이제 우리 집 돈 많아. 20억이나 당첨됐다고. 어떤 화병이든 못 사겠어? 네가 물어줄 수 있다고?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이 화병은 우리 외삼촌의 유품이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 오늘 내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내 화병까지 깨뜨렸어. 너랑은 끝이야. 저는 말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누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제 물건을 훔치고 제 물품을 파손했어요. 주소는. 미나는 제가 신고하는 것을 듣고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서둘러 다가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신고하지 마.
그냥 화병 하나잖아. 내가 사과하면 되잖아. 제발 신고하지 마. 이제 와서 무서운가 보지?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네가 아까 화병을 깨뜨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어? 넌 내 집에 무단 침입했고 내 물건을 훔쳤어. 이미 법을 어긴 거야. 경찰이 오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미나는 제 핸드폰을 빼앗지 못하고 경찰이 오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돌아서서 단지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뛰면서 소리쳤죠. 박서윤, 너 두고 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엄마더러 너 찾아가서 따지라고 할 거야. 저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뛰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화나고 아팠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각 치우는 거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 여자는 다시 단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화병 조각들을 주워 가방에 담았습니다. 비록 깨졌지만 그래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외삼촌의 유품이니까요. 그리고 보석함과 금목걸이, 은팔찌를 들고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먼저 금목걸이와 은팔찌를 보석함에 다시 넣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다 치우고 소파에 앉아 화병 조각이 담긴 가방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손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내 미나가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고 화병을 깨뜨린 사실을 알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 집안의 CCTV 영상, 화병 조각, 그리고 신고 기록 같은 증거를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미나와 최영희 여사님이 다시 소란을 피우면 이것들이 모두 증거가 되며 필요할 경우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장하고 일어나서 바람을 쐬러 베란다로 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약간 서늘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다행히 이 목걸이는 미나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후회했을 겁니다. 외삼촌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윤아, 앞으로 막무가내인 사람을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해. 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제야 외삼촌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들어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화병 조각이 담긴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경찰은 저에게 자세한 진술을 받았고 집안의 CCTV 영상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전에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어서 미나가 저지른 짓이라는 증거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미나에게 연락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게 하고 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니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길가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집에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영희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화가 난 듯했습니다. 박서윤, 네가 내 딸 경찰에 신고했냐? 당장 신고 취하 안 하면 너랑 끝장 볼 줄 알아. 미나 스스로 잘못한 일이에요.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제 물건을 훔치고 제 화병을 깨뜨렸잖아요. 제가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애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설득해서 제 물건을 빨리 돌려주고 저한테 사과하고 제 손실을 보상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보상? 최영희 여사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은 내 물건 훔친 적 없어. 네가 스스로 물건 숨겨놓고
내 딸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잖아. 너 변호사 구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본데 우리 집도 이제 20억이나 있어. 우리도 변호사 구할 수 있다고. 그때 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럼 당신네 변호사랑 제 변호사랑 얘기하게 하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최영희 여사님이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외삼촌이 남겨주신 유산이 버팀목이 되어주니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에 야경을 보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마치 작은 별들 같았습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민준이네 가족과 완전히 끝을 맺고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지 않겠다고요. 이혼 문제가 처리되면 외삼촌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 그들도 자신을 보호할 힘을 갖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화병 조각이 담긴 봉투를 옷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두 잠겨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니 피로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민준이네 가족과 씨름한 것이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한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 변호사님이 주신 유산 서류를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외삼촌의 재산 명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의 몇 채의 부동산, 회사 지분,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환산해보니 정말로 3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있는 외삼촌의 서명을 만져보며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외삼촌은 평생 저를 위해 걱정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저에게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손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신 이혼 합의서를 출력하고 상가 등기부등본과 예금 증명서를 모두 정리해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별일이 없을 것 같아서 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미나가 집에 침입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산 입금의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피스 빌딩 아래에 도착해서 막 로비로 들어서는데 손 변호사님의 조수인 김 대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님 오셨네요. 손 변호사님께서 오늘 오실 거라고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김 대리님, 저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안 바쁘신가요? 괜찮습니다. 오전에는 박 과장님 한 분만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김 대리님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박 과장님 일이 중요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5층에 도착해 손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저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박서윤 씨, 앉으세요. 방금 우린 국화차인데 열 좀 식히세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제 일인걸요. 게다가 당신 외삼촌과 저는 오랜 친구 사이니 제가 돕는 건 당연합니다. 손 변호사님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미나 씨가 집에 침입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김 대리에게 관련 법 조항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주거 무단 침입은 위법 행위입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고소해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생떼를 부리고 그녀 엄마처럼 골치 아프게 굴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손 변호사님은 서랍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건 경범죄 처벌법 관련 조항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무단 침입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계이 심각할 경우 형사 범죄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CCTV 영상, 신고 기록, 그리고 깨진 화병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그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더라도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이전에는 그가 최영희 여사님처럼 끝도 없이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법이 있으니까요. 손 변호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외삼촌 유산 수속이 모두 끝났습니다. 은행 측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당신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과 함께 은행에 가서 후속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입금된다고요? 저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저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 당신 외삼촌께서 생전에 대부분의 수속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번거로울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손 변호사님은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계좌입니다. 그때 돈이 이 카드로 입금될 겁니다. 비밀번호는 당신 외삼촌께서 생전에 설정해 놓으신 당신의 생일입니다. 저는 은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는 묵직했고 위에는 은행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외삼촌의 걱정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저한테 감사할 것 없습니다. 모두 당신 외삼촌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손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혼 합의서는 보셨나요? 수정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봤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출력해온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 상가와 예금은 제 개인 소유이며 민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합의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합의서는 법 규정에 따라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최영희 여사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정에 가면 우리 편을 들어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바로 이 합의서를 민준 씨에게 전달해서 서명을 받으세요. 만약 그가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서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민준이네 가족과 마지막 단판을 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민준이네 낡은 빌라로 갔습니다. 건물 아래에 서서 이 익숙한 건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한때는 평생 여기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을 노크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었죠.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왔어? 이혼 합의서 주러 왔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류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손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정식 합의서예요. 한번 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하세요. 우리 원만하게 헤어집시다. 문제가 있으면 손 변호사님께 연락하고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지 않은 채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일단 안에 들어와서 앉아. 우리 다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어제 나한테 그러셨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미나를 내 집에 보내서 소란 피우게 한 거 잘못했다고 하셨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온 건 합의서 주러 온 것뿐이에요. 서명하든 안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안 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미나가 깨뜨린 제 화병 물어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단 침입 책임 끝까지 물을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최영희 여사님이 방에서 나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문가에 섰습니다. 박서윤, 네가 감히 우리 집에 또 와? 내 딸이 내 집에 가서 물건 좀 가져온 걸로 네가 그렇게 쪼잔하게 굴 일이야? 화병 물어내라고? 내 그 낡은 화병이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하는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제 외삼촌의 유품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미나는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제 물건을 훔치고 제 유품을 깨뜨렸어요. 이건 모두 사실이고 CCTV 영상과 신고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애가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면 당장 똑같은 화병을 구해오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최영희 여사님은 제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증거까지 확보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당초에 쟤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제 와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만 생기잖아.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다시 저를 보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서윤아, 내가 부탁할게. 미나 고소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 걔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걔더러 너한테 사과하게 하고 돈으로 보상해줄게. 얼마를 원하든 말만 해. 우리 법정까지 가지는 말자. 응?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화병만 있으면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똑같은 화병을 구해오든지 아니면 제가 그 애를 고소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이혼 합의서 당신들 오늘 반드시 서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바로 법원에 서류 제출할 거예요. 최영희 여사님은 저를 보고 다시 민준 씨를 보더니 마지막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나더러 화병 찾아오라고 할게. 이혼 합의서도 민준이더러 서명하라고 할게. 하지만 네가 약속해야 해. 서명한 후에는 다시는 미나 일로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제 말대로만 하면 저도 문제 삼지 않겠어요.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합의서 빨리 읽어보고 서명하세요. 민준 씨는 서류 봉투를 열고 이혼 합의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그 옆에 붙어서 함께 보며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는 왜 상가 포기하라는 말이 없어? 안 돼. 이 합의서에는 서명 못해. 엄마, 민준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상가는 서윤이의 혼전 재산이라서 우리가 포기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요. 법정에 가도 우리가 진대요. 난 몰라. 최영희 여사님은 합의서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 걔랑 4년이나 결혼했는데 걔는 우리 집에서 살고 우리 집 밥 먹었잖아. 어떻게든 우리한테 보상은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이혼 못해? 너무하시네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합의서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이 집 제가 매달 월세 냈어요. 밥도 제가 장 봐서 직접 했고요. 제가 당신네 집에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더러 판단해달라고 할 거예요. 최영희 여사님은 제가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신고하지 마. 알았어. 내가 민준이더러 서명하라고 하면 되잖아. 민준 씨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서명된 합의서를 챙겨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명했으니 합의서대로 합시다. 앞으로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서로 방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미나 일, 제가 3일 시간 드릴게요. 3일 안에 화병을 못 보면 그 애를 고소할 거예요. 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그 모자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아래로 내려오니 햇살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문제가 드디어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 증명서를 받고
외삼촌이 남겨주신 유산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내 민준 씨가 이미 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최대한 빨리 후속 절차를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가서 아래의 작은 정원을 보며 마음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으면 상가를 새로 인테리어하고 외삼촌의 유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저처럼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 그들도 자신을 보호할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손 변호사님께 전달한 후 저는 민준이네 가족이 며칠은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골칫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외삼촌의 옛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에서 쿵쿵쿵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짝이 부서질 듯한 기세였죠. 그리고 최영희 여사님의 커다란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서윤, 문 열어. 안에 숨어서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마음이 불안해져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최영희 여사님, 민준 씨, 그리고 미나까지 세 사람이 모두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손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나는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 같았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외삼촌의 유품이 있고 법이 제 편이니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합의서도 다 서명했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서명했으면 다야? 최영희 여사님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합의서는 네가 민준이를 협박해서 서명하게 한 거니까 무효야. 잘 들어, 박서윤. 오늘 너 반드시 합의서 새로 작성해서 상가를 민준이한테 넘겨야 해. 안 그러면 이 건물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 망신을 줄 거야.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여자인지 알게 할 거라고. 배은망덕?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당신네 집에서 4년 동안 소처럼 일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다 주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밥하고 당신들은 복권 당첨되니까 날 내쫓고 내 상가까지 뺏으려 했잖아요. 도대체 누가 배은망덕한 거죠?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최영희 여사님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네가 호의를 베풀어주니 권리인 줄 아네. 오늘 문 안 열면 네가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거야. 그녀는 말하며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머리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엄마, 쟤랑 말 섞지 마.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가자. 어차피 이 집도 오빠가 걔한테 얻어준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지. 감히 문 부수기만 해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 무단 침입에 재물 손괴죄로 신고할 거야. 경찰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고. 최영희 여사님은 신고라는 두 글자를 듣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신고해. 내가 무서울 것 같아? 경찰이 와도 난 안 무서워. 난 경찰한테 네가 내 아들 재산을 가로채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한다고 말할 거야.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제가 방금 박서윤 씨 집 근처 고객한테 다녀오는 길인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민준 씨네 가족이 또 와서 소란 피우는 건가요? 손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매우 침착했죠. 네, 맞아요. 저희 집 문 앞에 진을 치고 저보고 합의서를 새로 쓰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저는 핸드폰에 대고
일부러 문 밖에 최영희 여사님 일행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문 열지 마시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문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곧 도착하실 거예요. 할 말 있으면 그분하고 하세요. 저한테 생떼 부리지 마시고요. 최영희 여사님 일행은 손 변호사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민준 씨가 최영희 여사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일단 가요. 손 변호사 오면 골치 아파져요. 가긴 어딜 가. 최영희 여사님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변호사가 와도 난 안 무서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힘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더 이상 문을 부수겠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님, 김민준 씨, 김민아 씨, 남의 집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현관문 렌즈로 손 변호사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그를 보고 기고만장하던 기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버티며 말했죠. 손 변호사님,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당신하고는 상관없으니 참견하지 마세요. 집안일이라고요? 손 변호사님은 저희 집 문 앞으로 걸어와 최영희 여사님 일행 맞은편에 섰습니다. 박서윤 씨는 제 의뢰인입니다. 그녀의 일은 곧 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 것은 이미 타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방금 미나 씨가 문을 부수겠다고 한 것은 더 나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집안일이 아니라 위법행위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민법 복사본 한 부를 꺼내 그중 한 페이지를 폈습니다. 보세요. 이건 민법 제750조입니다.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징제이 심각할 경우 형사 범죄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박서윤 씨의 상가는 그녀의 혼전 개인 재산이며 여러분은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혼 합의서가 이미 서명되었고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상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심지어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손 변호사님 손에 들린 민법을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도 이전의 기세는 사라지고 민준 씨 뒤로 숨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희는 그냥 서윤이랑 좋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좋게 얘기하는데 남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야 합니까? 문을 부수겠다고 말해야 하고요. 손 변호사님은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좋게 얘기하고 싶었다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예를 들어 저나 박서윤 씨와 시간을 약속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얘기했어야죠. 지금처럼 남의 집 문 앞에서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최영희 여사님이 입을 열었지만 마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희는 그냥 민준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걔랑 4년이나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손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 변호사님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은 양측의 일입니다. 박서윤 씨도 지난 4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민준 씨네 집에 빚진 것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복권 당첨되니까 그녀와 이혼하려고 하고 그녀의 혼전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구경하던 이웃들도 팬펀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아가씨가 저 집에서 4년 동안 밥 해줬는데 이제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네. 상가까지 뺏으려고 하고 너무하네. 아까 저 여자가 문 부수겠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기세등등하네. 다행히 변호사가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서러웠을까. 최영희 여사님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미나와 민준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가자. 쟤들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나와 민준 씨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민준 씨는 저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외쳤습니다. 최 여사님, 제가 한 가지 충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박서윤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편하지 못할 겁니다. 최영희 여사님 일행은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도 구경거리가 끝나자 모두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문을 열어 손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또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손 변호사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들이 문을 부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지는 않았고요. 없어요. 그들이 문을 부수기 전에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손 변호사님께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그들과 맞서야 할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손 변호사님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서명되었으니 제가 최대한 빨리 구청에 예약 시간을 잡아서 이혼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도록 합시다. 그들이 다시 소란 피우는 것을 막아야죠.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있고 법이 제 편이니 최영희 여사님 일행이 다시 소란을 피우려 해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저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민준이네 가족이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그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가서 아래의 거리 풍경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이 남겨주신 손 변호사님이 계셔서 아니었으면 제가 민준이네 가족의 조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겁니다. 저녁에 저는 멀리 다른 지역에 계신 이모께 전화를 걸어 민준이네 가족이 와서 소란 피운 일과 손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전화기 너머로 최영희 여사님을 욕하며 만약 민준이네 가족이 다시 와서 소란 피우면 본인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외삼촌은 안 계시지만 이모와 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외삼촌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죠. 외삼촌, 걱정 마세요. 손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이모도 저를 지지해 주시니 민준이네 가족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을 거예요. 이혼 증명서를 받고 외삼촌이 남겨주신 유산을 받으면 저는 외삼촌이 바라시던 일을 할 거예요. 저처럼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 그들도 자신을 보호할 힘을 갖게 할 거예요.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사진 위에 비쳤습니다. 마치 외삼촌이 저에게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마음에 힘이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저는 강하게 맞서 외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 자신에게도 떳떳할 것입니다. 손 변호사님이 저를 대신해 구청 이혼 신고 날짜를 예약해 주셨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로 정해졌죠. 민준이네 식구가 그날까지는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혼 하루 전날 이모와 큰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뒤에는 최영희 여사님도 따라붙어 있었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두 분을 설득하러 보낸 것이었죠. 그날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현관문 렌즈로 보니 이모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맨 앞에 서 계셨고 큰아버지가 그 옆에, 최영희 여사님은 두 분 뒤에 숨어서 일부러 꾸며낸 듯한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기는 그럴싸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모가 서둘러 사과를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다. 이모가 너 보러 특별히 왔어. 이 사과 방금 시장에서 사온 건데 아주 신선해. 저는 받지 않고 사과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모, 큰아버지, 들어와서 앉으세요. 최영희 여사님이 따라 들어오려 하자 제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최 여사님, 만약 또 합의서 새로 쓰자는 얘기하러 오신 거면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요. 최영희 여사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모가 서둘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윤아, 얘 좀 봐. 다 한 가족인데 좋게 얘기해야지. 내 시어머니도 순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더 이상 막지 않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모와 큰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고 최영희 여사님은 작은 의자를 끌어다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천하의 억울함을 다 짊어진 며느리 같았죠. 저는 그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그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이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요즘 시어머니랑 좀 갈등이 있는 거 알아? 내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다 얘기했어. 사실 그분도 일부러 널 이혼시키려던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야. 생각해봐. 그분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민준이랑 미나 키우시느라. 이제 겨우 20억 당첨돼서 민준이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건데 네가 걔 발목 잡을까봐 걱정하신 거지. 발목을 잡는다고요? 저는 제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컵벽을 쥐자 차가운 감촉이 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당첨된 복권 용지를 제 앞에 내던지면서 우리 집 이제 돈 많으니까 넌 민준이랑 격이 안 맞아. 당장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혼전의 산상가까지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고요. 이게 저보고 발목 잡을까봐 걱정한 거라고요. 그때 큰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무거웠죠. 서윤아, 부부 사이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 시어머니도 순간 정신이 없어서 말이 좀 심했던 거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게다가 너랑 민준이 결혼한 지도 4년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혼을 하니? 좀 참고 지내면 지나갈 일이야. 나중에 내 시어머니도 정신 차리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참고 지내라고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저에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때 저는 일부러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을 바꾸거나 친척들을 동원해 불쌍한 척할까 봐서요. 큰아버지, 먼저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참아야 하는지 아닌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그날 최영희 여사님의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20억에 당첨됐어. 우리 집 이제 너랑 비좁게 살 필요 없어. 이건 이혼 합의서야. 당장 서명해. 너 같은 월급쟁이는 내 아들이랑 격이 안 맞아. 네가 우리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상가는 보상으로 남겨두고 가야지. 서명 안 하면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망신 줄 거야.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모가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 틀어, 그만. 알았어, 알았어. 내 시어머니 말이 너무 심했네.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니? 이건 네가 발목 잡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일부러 널 이혼시키고 재산까지 뺏으려 한 거잖아. 큰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리며 최영희 여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말투가 약간 불쾌했죠. 사부인, 어떻게 서윤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한테는 서윤이가 민준이 발목 잡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를 속여서 설득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아가씨 상가를 뺏으려 한 거네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최영희 여사님은 친척들이 오히려 자신을 질책하자 서둘러 고개를 들고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눈물 몇 방울을 짜냈습니다. 아주버님, 옳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민준이가 서윤이랑 싸워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혼시키려던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그녀를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셨어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나더러 제 립스틱을 훔치고 목걸이를 빼앗고 외삼촌이 남겨주신 오래된 화병까지 깨뜨리게 하셨고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복권 당첨 용지 들고 와서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최 여사님, 더 이상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이모랑 큰아버지는 살이 분별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신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다 아세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명백히 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앞으로 그분이 또 너를 괴롭히면 이모한테 말해. 이모가 혼내줄게. 이혼 문제는 네가 마음 정했으면 네 생각대로 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큰아버지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네 시어머니가 이번 일은 너무 심했어. 우리가 전에는 상황을 몰라서 너한테 참으라고 한 건데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너한테 참으라고 강요 안 할게. 도움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변호사를 구하거나 서류 처리 같은 거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큰 도움은 못 돼도 잔심부름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최영희 여사님은 친척들이 모두 제 편에 서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벌떡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외투를 집어들고 이모와 큰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옳게, 아주버님, 저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치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문을 닫을 때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떠난 후 이모는 저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와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제 자신이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큰아버지도 앞으로 최영희 여사님이 다시 소란을 피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가셨습니다. 가실 때 그 사과 한 봉지를 남겨두고 가셨죠. 간식으로 먹어.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몸에 안 좋아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하고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베란다로 가서 외삼촌이 주신 아이비 화분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비는 외삼촌이 생전에 보내주신 것으로 제가 3년 동안 키웠는데 잎이 윤기나게 자랐습니다. 이 화분을 볼 때마다 마치 외삼촌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외삼촌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막무가내인 사람을 만나면 싸울 필요 없어. 증거로 말하면 돼. 살이 분별하는 사람은 자연히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제 이모와 큰아버지도 최영희 여사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다시 친척들을 동원해 화해를 권하거나 불쌍한 척해도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가서 내일 가져가야 할 서류들, 이혼 합의서,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정리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녹음 파일과 증거들이 다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서류 봉투를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손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내 이모와 큰아버지가 화해를 권하러 왔다가 결국 제 편에 서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그게 맞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치에 맞는 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제가 구청에 같이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손 변호사님의 답장을 보고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며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으면 저는 민준이네 가족의 쪼잔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신고 당일 저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팔씨도 안 돼서 씻고 새로 산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산뜻한 모습으로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과 완전히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모두 서류 봉투에 넣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져 외삼촌의 유품이 항상 곁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이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박서윤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일 처리하기 좋은 날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차에 타며 마음이 조금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손 변호사님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 외삼촌 유산건 말인데요. 방금 은행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돈이 이미 이체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전에 입금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올 겁니다. 정말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또 하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이 돈이 있으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외삼촌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분명 당신이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손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순조롭게 달려 9시 반도 안 돼서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햇살이 구청의 붉은 간판에 비쳐 눈이 부셨습니다. 입구에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몇 쌍의 신혼부부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제 손에 쥔 서류 봉투 안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손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절차대로 하면 금방 끝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후 그를 따라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왼쪽은 혼인신고 창구, 오른쪽은 이혼 창구였고 가운데는 유리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이혼 창구 근처에 긴 의자에 앉았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요, 비켜. 길 막지 말고. 돌아보니 최영희 여사님, 민준 씨, 그리고 미나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그 짙은 붉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복권 복사본 한 장을 쥐고 걸으면서 옆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20억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혼하러 왔지. 내 아들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미나는 며칠 전 당첨금으로 샀다는 200만 원이 넘는다는 새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가방끈을 만지며 다른 사람들이 못 볼까봐 안달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맨 뒤에서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쳐다보며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이구, 일찍도 왔네? 최영희 여사님이 제 앞에 와서 복권 복사본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봐봐, 20억이야. 네가 당초에 눈치껏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내가 좀 나눠줬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늦었어. 미나가 다가와 손에 든 가방을 흔들었습니다. 박서윤, 내 이 가방 봐. 200만 원도 넘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앞으로 나 매달 새 가방 살 수 있다고. 너는 평생 이런 좋은 거 써볼 생각도 못할 걸.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서류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민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합의서 가져왔어요. 손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한번 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하세요. 서명하고 나면 우리 완전히 남남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맙시다. 민준 씨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박서윤의 혼전상가 및 예금은 그 개인 소유로 한다는 조항에 손가락을 멈추고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죠. 서윤아,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냥 순간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 화 풀리면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복권 용지 들고 와서 내가 당신이랑 격이 안 맞는다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잘 살자고 말 안 했는데? 당신 동생이 내 립스틱 훔치고 목걸이 빼앗고 외삼촌 화병까지 깨뜨렸을 때 당신은 왜 잘 살자고 말 안 했는데? 민준 씨, 더 이상 자기기만 하지 마. 나 이혼 꼭 해야겠어. 최영희 여사님은 민준 씨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합의서를 빼앗아 대충 훑어보고는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내 아들더러 서명하라고? 꿈깨. 이 합의서에는 보상금 한 푼도 없잖아. 네가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구나. 잘 들어. 오늘 네가 상가 포기하는데 동의하든지 아니면 이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든지 둘 중 하나야. 최 여사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손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민법 복사본을 꺼내 최영희 여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 박서윤 씨의 혼전 재산은 그 개인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명을 거부하면 저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김민준 씨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서명하고 원만하게 헤어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망신당하는 게 나을지. 최영희 여사님은 민법 조항을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민준 씨를 흔흔히 쏘아보았습니다. 서명해. 당장 서명하라고. 제가 우리를 법원에 고소해서 망신당하게 만들 셈이야? 민준 씨는 펜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당초 그가 최영희 여사님 편에 서서 제가 서러움을 겪게 했을 때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민준 씨의 펜이 막 서명란에 닿으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갑자기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하기도 전에 최영희 여사님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네 변호사랑 짜고 우리더러 서명하게 하려고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그녀는 문자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이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손에 든 핸드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와 미나가 서둘러 다가가 보았습니다. 미나가 핸드폰을 주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귀하의 XX 계좌에 금일 XX시 XX분 3조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적요, 유산 상속, 3조 원.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거의 다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박서윤, 너 같은 월급쟁이가 어디서 3조 원이 생겨? 최영희 여사님도 정신을 차리고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거의 제 살을 파고들 뻔했습니다. 말해. 이 돈 어디서 났어? 너 누구랑 짜고 사기친 거 아니야? 너 우리 집까지 연루시키지 마. 이건 제 외삼촌이 남겨주신 합법적인 유산이에요. 해외 공증사무소에 공증도 받았고 국내 변호사의 입회도 거쳤어요. 모든 돈이 깨끗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처럼 20억 당첨됐다고 정신 못 차리고 저를 이혼시키고 제 상가까지 뺏으려던 것과는 다르죠. 이제 보세요.
당신들의 그 20억이 3조 원 앞에서 뭐가 되나요? 주변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제 핸드폰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세상에 3조 원이라니. 아까 저 할머니는 20억 자랑하더니 지금 제대로 망신당했네. 저 아가씨 진짜 불쌍하다. 시댁에 이혼당하고 다행히 저렇게 많은 유산이 있어서 앞으로 저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 없겠네. 최영희 여사님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미나를 잡아 끌며 가려고 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이 이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어딜 가세요? 저는 책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민준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합의서 아직 서명 안 했잖아요. 당신 아까 잘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 3조 원 있는데 아직도 나랑 살고 싶어요? 민준 씨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그럼 당연히 형, 우리 이혼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내 말만 들을게. 우리 엄마랑 동생도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을 거야. 당신은 자격 없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펜을 들어 합의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그에게 내밀었죠. 지금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원 소환장 기다리든지 당신이 선택해. 최영희 여사님은 아직도 민준 씨를 끌고 가려 했지만 손 변호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최 여사님, 만약 당신 아들이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바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전에 박서윤 씨에게 재산 포기를 강요한 것, 미나 씨가 무단 침입한 행위 등은 협박 및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잘 생각하십시오. 민준 씨는 저를 보고 다시 손 변호사님 손에 들린 법률 서류를 보더니 마지막에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그는 저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최영희 여사님에게 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미나는 뒤따라가며 떠나기 전에 저를 한번 쏘아보았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서윤 씨. 완전히 그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3조 원도 입금되었고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햇살이 구청 창문을 통해 제 몸에 비쳐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손 변호사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우선 그 혼전 상가를 새로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잘 계획해보고 싶어요. 구청을 나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외삼촌이 남겨주신 3조 원도 입금되었고요. 저는 드디어 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집으로 돌아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합의서와 유산 입금 확인서를 새로 산 금고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고는 손 변호사님이 사라고 추천해 주신 것으로 지문 잠금 장치가 있어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막 금고를 잠그자마자 초인종이 갑자기 딩동딩동하고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재촉하는 듯한 빠른 속도였죠. 안 봐도 누가 왔는지 뻔했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보니 과연 민준 씨와 최영희 여사님이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은 손에 마트로고가 인쇄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바나나 몇 송이, 사과 몇 개, 그리고 빨간색 작은 봉지로 묶인 과자로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생떼 부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을 열자 최영희 여사님은 즉시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한데 모일 정도였죠.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가 민준이랑 너 보러 특별히 왔어.
과일 좀 사왔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아주 신선해. 그녀의 손이 막 제 앞에 닿았을 때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피했습니다. 민준 씨는 최영희 여사님 뒤에 서서 새 검은색 재킷을 입고 머리도 정리해서 이전보다 좀 더 말끔해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윤아, 우리 너랑 좋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문틀에 기대어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최영희 여사님 손에 든 비닐봉지에 머물렀죠. 이혼 합의서도 다 서명했고 이혼 증명서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우리 완전히 남남이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최영희 여사님은 서둘러 비닐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제가 받지 않자 봉지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나나가 굴러나와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화도 내지 않고 서둘러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주우면서 말했죠. 서윤아, 이전에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 이혼하라고 강요한 것도 잘못이고 상가 포기하라고 한 것도 잘못이야. 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네가 어른스럽게 엄마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복권 용지를 들고 책상을 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20억 당첨됐을 때는 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당신이 미나더러 내 립스틱 훔치고 목걸이 빼앗고 외삼촌 화병까지 깨뜨리게 했을 때는 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내가 3조 원 유산 있는 거 보고 나서야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민준 씨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말투가 더 비굴해졌죠. 서윤아, 엄마도 이미 잘못했다고 하시잖아.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너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 집안일은 전부 내 말 듣겠다고. 엄마도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으실 거고 미나도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우리 재결합하자. 재결합?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당신 당초에 당신 엄마가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강요했을 때 한마디도 못했잖아. 이제 내가 돈 있는 거 보고 나서야 재결합하자고? 당신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최영희 여사님은 제가 부드러운 말에 넘어가지 않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눈빛으로 제 집 인테리어를 훑어보았죠. 서윤아, 엄마도 네가 이제 돈 많은 거 알아. 근데 우리는 결국 한 가족이잖아. 봐봐, 너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재결합하면 내가 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민준이도 너 돌봐줄 수 있고 게다가 내 그 3조 원 유산 앞으로 누군가 관리해줄 사람 필요하잖아. 민준이가 관리해주면 너도 안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재결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 3조 원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저에게 빈손으로 나가라는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그 부분이었죠. 그녀의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억에 당첨됐어. 넌 내 아들이랑 격이 안 맞아. 당장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녹음이 두 마디 재생되자 최영희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둘러 손을 뻗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죠. 그만 틀어. 그만. 다 지난 일인데 뭘 또 꺼내고 그래. 지난 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일들이 지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잊어버리려고 하세요? 당신이 나 이혼하라고 강요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재결합은 불가능하고 유산은 더더욱 당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어떤 꿍꿍이도 품지 마세요. 민준 씨가 아직도 설득하려 했습니다. 서윤아, 재결합 안 하더라도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나한테 유산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고 미나도 아직 시집 안 가서 돈이 필요해. 너 이제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 좀 도와주면 어때?
당신들을 도와주라고? 저는 그를 쳐다보며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4년 동안 결혼하면서 당신 엄마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미나는 항상 나한테 물건 사달라고 했지. 나는 당신들한테 단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어.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나한테 유산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 당신들 돈은 당신들이 벌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더더욱 나한테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최영희 여사님이 다급해져 손으로 문을 막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서윤,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네가 우리한테 돈 안 주면 내가 네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 피워서 모든 사람들이 네가 돈 많아지니까 사람 무시한다고 알게 할 거야. 네가 앞으로 10회사에 가서도 소란 피워서 너 사업 못하게 할 거야. 마음대로 소란 피우세요.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전에 말씀하셨어요. 만약 당신들이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당신이 한번 소란 피울 때마다 나는 한 번씩 당신을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고소할 거예요. 당신이 내 회사에 가서 소란 피우면 나는 당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서 며칠 감옥에 가게 할 거예요. 당신이 망신당하는 게 두렵지 않고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최영희 여사님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손을 천천히 문에서 뗐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쾅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최영희 여사님의 욕설과 민준 씨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거실로 가서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와 최영희 여사님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전에 미나가 추가했던 제 카카오톡도 함께 삭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베란다로 가서 밖에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죠. 드디어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다시 와서 소란 피울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생떼와 협박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법이 제 편에 서 있는 한 그들은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손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들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환상도 남겨주지 마세요. 앞으로 그들이 다시 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후속 법률 문제도 처리해드리고 당신의 안전과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신을 위해 라면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하나 풀었죠. 민준이네 가족의 쪼잔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마음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후 아파트 인테리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손 변호사님과 여성 창업 스튜디오를 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네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최영희 여사님의 당첨금으로 고수익 재테크에 투자했는데 재테크 회사가 도망가고 사기꾼에게 1억 원을 사기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최영희 여사님은 밥도 제대로 못해 먹을 지경이고 매일 집에서 미나를 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고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날 저는 일부러 외삼촌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증명서와 스튜디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묘비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삼촌, 저 이혼했어요. 스튜디오도 열었고요. 앞으로 저 같은 자매들을 도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낼 테니 외삼촌의 기대에 부응할게요. 바람이 묘비 앞에 소나무를 스쳐 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외삼촌이 저에게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는 시내의 오피스 빌딩에 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따뜻한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벽은 옅은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바닥은 옅은 갈색 원목으로 했습니다. 로비에는 부드러운 소파 몇 개를 놓고 티테이블 위에는 다육이 몇 개를 놓았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여성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친구 몇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들 모두 자원봉사자로 와서 자매들의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 개업 첫 달에 20명이 넘는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각 결혼해서 시댁에 시달릴까봐 걱정하는 사람,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 그리고 창업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 등 저는 3조 원 유산에서 200억 원을 출연해 여성 창업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창업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였죠. 첫 수혜자는 이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후 시댁에 의해 빈손으로 쫓겨나 5살 딸을 데리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게 자리를 찾아주고 2억 원의 창업기금을 신청하게 도와 작은 슈퍼마켓을 열게 했습니다. 슈퍼마켓 개업날 이정 씨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평생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돈을 벌면 저도 대표님처럼 어려운 다른 자매들을 도울 거예요. 이정 씨와 그녀의 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저는 외삼촌이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과거, 저를 계산하던 사람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제 미래는 스튜디오의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을 것입니다.